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소리, 결정적 한방, 제보 19일 공개합니다. 보이스피싱, 모모의 복수. 지난 9년간 무려 20만 건 발생, 누적 피해액만 약 2조 4천억 원. 전화 금융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많고 아직도 이걸로 당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자, 보이스피싱 조직은요, 보통 해외 거점을 두고 국내 계좌 개설팀, 또 현금 인출팀, 송금팀 등 각 조직원의 역할을 세분화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게다가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님으로 일망타진이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런데 2019년 4월 중국에 본거지를 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자, 이들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보름 동안 5회에 걸쳐 3명으로부터 2,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검거가 돼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점조직들이라 잡기 힘들다 그러던데 어떻게 그래도 증거가 있었나 보네요.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들고 도망가신 즉시 법정 처벌을 받겠습니다. 뭐지?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요,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니다. 국내 현금 수거책이었던 그가 중국 본부로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 본부에서 협박용으로 조직원의 신상 유무를 담은 영상을 미리 찍어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증거 영상을 제보하니까 누구냐? 감히 돈을 안 보내? 두고 보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은 바로 중국 본부에 있던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상에 남은 영상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송, 제보를 하게 했던 겁니다. 대박이다. 그리고 그 제보 덕분에 경찰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추적해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반쪽만 잡은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괘씸했던 거죠,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같은 조직이라고 감싸는 거야? 너희를 제보한 게 중국 본부야. 뭐라고요? 이놈 자식들이가 이씨. 중국 본부의 뒤통수를 맞은 피해자들은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 뭐야? 경찰은 중국에 있는 다른 조직원들도 역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쨌든 뭐 나쁜 범인들의 착한 제보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 좀 고쳐 먹으세요. 왜 저렇게 돈을 좋은 일 하셔야죠. 갈취하려고 합니까? 결정적 한방 제보 18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암수살인 고백의 진실. 2014년 일본 도쿄 경시청에 도착한 한 통의 제보 편지. 그런데 이를 본 수사관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년 전에 내가 2명의 사람을 더 죽였습니다. 본인의 살인을 제보를 한 거예요? 2명을 더 죽였으면 이미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1명을. 살인 제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일본 3대 야쿠자 스미 요시카이의 전 보스 야노 오사무. 그는 2003년 권총을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인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살인 외에 경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살인 사건을 스스로 제보한 겁니다. 영화 암수살인 약간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일본을 발칵 뒤집은 사형수의 암수살인 자백에 경시청은 범죄 조직 전담반을 투입, 실종자들을 대조해가며 수사에 돌입했고요. 사형수 야노의 제보와 조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이타마현과 가나가와현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드디어 2016년 사형수 야노의 말대로 1996년과 98년에 실종됐던 두 남성의 백골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진짜였네. 근데 사형수라고 했었는데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 야노는 이례적으로 2018년 또 다른 살인 사건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내가 죽인 거 아닌데요. 경찰 양반들이 헛다리 짚으셨네. 아유, 억울해라. 아유.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무죄를 주장한 사형수 야노. 그런데 정말 더 뜻밖의 사실은 도쿄 지방법원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시체가 나왔다면서.
그 말을 갑자기 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네. 사실 얼마나 많은 경찰이 그 몇 년 동안 수사에 매달리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사형수 야노가 암수살인을 스스로 제보하고도 무죄를 받은 결정적 이유. 피고인은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고백을 할 동기가 충분해 믿을 수가 없다. 재판부는 사형수 야노가 거짓 제보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려 했다고 판단.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이상 지나고 사건 관련 관계자가 모두 사망한 데다 발견된 사체만으로는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발견된 시체는 뭐 누구였던 건지 뭐 밝혀졌나요? 지난해 사형수 야노가 숨을 거두며 안타깝게도 누가 두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야노가 어떻게 그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사건의 진상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범죄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고인의 죽음을 밝혀주지 못할 망정 이 거짓 제보로 이걸 이용하다니요. 하늘에서라도 제대로 반성하길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7일을 공개합니다. 199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유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인 중에 흑인이 있다라는 제보와 차량 번호판에 YZA라는 글자가 있다라는 제보를 근거로요. 당시 21살이었던 흑인 남성 체스터 홀먼을 용의자로 체포. 그리고 제가 범인 얼굴을 봤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홀먼을 범인으로 지목한 한 노숙자의 결정적인 제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홀먼은 살해 혐의가 인정돼 1993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난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범인이 아니라고요. 그는 누명을 쓴 수감자들을 도와주는 한 단체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움으로 2018년 홀먼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는데요. 그 결과 홀먼은 수감된 지 무려 2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증거도 많았고 홀먼이 범인이라고 한 제보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죄가 나오죠? 재수사 결과 범인 얼굴을 봤다고 증언하라고 경찰이 강요했어요. 당시 실적에 혈안이 돼 있던 경찰이 노숙자를 폭행까지 하며 홀먼을 범인으로 지목하라고 거짓 제보를 강요했던 겁니다. 자, 이 경찰의 제보 조작은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범인은 붉은색 바지를 입었고 안경이나 모자는 쓰지 않았다라고 제보했는데요. 사건 발생 이래 홀먼은 녹색 바지에 안경과 모자를 쓴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친구의 제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보자들도 사실은 경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실수로 뭐 다른 사람 공고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악의적으로 저 사람을 지목하고 간 거네. 경찰의 조작된 제보 때문에 28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홀만. 21살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새 49의 중년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작한 거짓 제보에 희생된 대가로 980만 달러, 한화로 약 106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가족들도 야, 니네 집 아들 살인했다며 뭐 이런 소리 들었을 거고. 그죠. 아이고. 그가 잃어버린 지난 28년의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결정적 한방 제보 19, 16일 공개합니다. 뭐뭐뭐 알아본 제보자의 반전 과거. 지난해 4월 17일 미국 일리노이주 초라한 행색을 한 두 남성이 한 노숙자 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들을 보살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죠? 얼른 여기로 와주세요. 갑자기 노숙자들을 신고한 센터 원장 칼리. 아니 따뜻한 차를 내주면서 대접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갑자기 왜 신고를 한 거죠? 두 노숙자의 정체는 사실 하루 전 위스콘신주의 한 교도소에서 탈출한 탈옥범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성폭행, 납치, 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강력 범죄자들로요. 자칫 탈옥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탈옥 사실을 한 경찰들은 그 즉시 감시 드론을 상공에 띄웠고요. 경찰견을 대동해 일대를 수색. 그리고 미 연방수사국 FBI 투입,
그것도 모자라 미국 육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인력과 장비로 수색을 벌였음에도 탈옥범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센터 원장 칼리의 제보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하루 만에 탈옥범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센터장 그 칼리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죠? 제보자 칼리가 탈옥범들을 알아본 이유는 인상착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은 내복은 죄수들이 입는 내복이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예전에 입어봤으니까요. 사실 제보자 칼리는 과거 절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범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탈옥범들이 입고 있던 회색 내복이 재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옷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던 거죠. 과거에는 비록 범죄자였지만 새 삶을 살고 있는 제보자 칼리. 지난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를 막고 이웃과 사회를 구한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우리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싸워나갈 거예요. 결정적 한방 제보 19, 15위 공개합니다. 1957년 12월 3일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은 납치 사건. 일리노이주 시커모어에 살던 7살 여자아이 마리아 리덜프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덜프를 찾기 위해서 지역경찰은 물론 FBI 요원 60명 그리고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까지 동원, 수많은 인력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을 정도로 미국 전역이 리덜프 찾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리덜프는 실종 5개월 만에 집에서 약 160km 떨어진 숲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아유. 유력한 용의자도 DNA 증거도 없는 상황. 결국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묻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아휴. 자, 그런데 말입니다. 리덜프가 사망하고 무려 54년이 지난 2011년 7월 용의자인 잭 데니얼 맥컬로가 검거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태 안 잡히다가 어쩌다가 54년 만에 잡힐 수가 있죠? 54년 동안 묻혀있던 미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맥컬로를 용의자로 지목한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 사라진 학명. 맥컬로가 그랬어.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잭 데니얼 맥컬로의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두 딸들에게 아들의 범죄를 고백한 겁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이걸. 아우, 저 말을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너무 불쌍하다. 사실 맥컬로는 사건 당시 마리아 리덜프의 이웃에 살던 17살 소년으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요. 사건 당일 공군에 지원하기 위해 시카고에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주장, 알리바이를 대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리덜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딸들이 어머니의 유언을 제보. 2008년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맥컬로의 전 여자친구의 결정적 증언. 리덜프가 없어지기 전날 맥컬로에게 티켓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검표 도장이 찍히지 않은 미사용 상태의 시카고행 열차 탑승권이 발견된 겁니다. 어머니의 유언과 전 여자친구의 결정적 제보에도 불구하고 그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고요. 정황이나 심증은 이때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물리적 증거가 없다. 특히 50여 년 전 사건을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 판단할 수는 없다. 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결국 2017년 4월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맥컬로에게 무죄를 선고. 아이고. 결국 이 사건은 다시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돌아가고 맙니다.